가장 무서운 공룡 톱5. 6,500만 년 전 유카탄 반도에 그 거대한 운석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게 공룡 시대를 끝내고 포유류, 그리고 결국 우리 인류의 시대를 열었다고 하죠.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정말. 근데 만약에요? 그 운석이 정말 살짝 빗나갔다면 어땠을까요? 공룡들이 멸종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아, 그거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룡 생존, 인류의 운명은 이 자료를 보면서 이 거대한 만약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어쩌면 우리 존재 자체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결과인지 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은데요. 이 자료가 단순히 공룡이 계속 살았다 이런 상상을 넘어서요. 그 진화의 방향이라던가 생태계 변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인류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능성을 던져주거든요. 그렇죠. 만약 공룡들이 계속 진화했다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궁금해요.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진화는 계속 됐을 테니까. 네, 자료에서도 특히 그 드로마이오사우루스가 있잖아요. 벨로키랍토어 같은 애들. 아, 네네. 걔들이 비교적 뇌도 크고 또 무리 사냥을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능 발달 가능성? 맞아요. 그 새랑 좀 가까운 육식 공룡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고생물학자 데일 러셀 같은 경우는 트로돈이라는 종을 기반으로 다이노사우로이드라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다이노사우로이드요? 좀 생소한데? 네, 그 트로돈이 당시 공룡 중에서는 몸집 대비 뇌 용량이 꽤 컸고 또 앞을 보는 큰 눈, 양안시를 가졌다는 점에 주목한 거죠. 그래서 인간처럼 두 발로 서고 도구를 쓰는 그런 지능형 파충류로 진화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상당히 파격적인 상상이에요. 저 지능공간인가. 와, 좀 섬뜩하면서도 되게 매력적인데요. 근데 그런 상상이 너무 인간 중심적인 건 아닐까요? 지능이라는 게 꼭 우리랑 비슷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맞습니다. 다이노사우로이드는 그냥 하나의 가설일 뿐이고 지능의 형태는 정말 다양할 수 있죠. 어쩌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사회나 기술을 가진 공룡 문명이 등장했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혹은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아주 강력한 최상의 포식자들이 계속 군림하면서 다른 종들이 복잡한 지능을 발달시키는 것 자체를 그냥 억눌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진화라는 게 정해진 길은 없으니까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런 세상에 만약 우리 인류가 어찌어찌 등장했다면요. 그 6,500만 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간격을 넘어서 공룡과 인간이 만났다면 자료에서 말하는 그 생존 투쟁 시나리오가 진짜 펼쳐졌겠군요. 네. 거기서 또 몇 가지 갈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째는 인간의 지능과 협동으로 공룡을 제압하는 시나리오. 인간 승리. 그렇죠. 둘째는 반대로 그 거대한 공룡들의 위협 아래서 인류 문명이 제대로 꽃피우지 못하는 시나리오. 생존에 급급한 거죠. 아, 좀 암울한데요? 그리고 흥미로운 게 세 번째인데요. 공존과 적응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공룡들을 가축화한다거나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그런 상상이죠. 예를 들면 소설 잃어버린 세계 같은 데서 나오는 것처럼요. 아, 공룡을 타고 다닌다거나. 네, 그런 식이죠. 공룡의 존재 자체가 인류의 문화나 종교, 사회 구조에 정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든 아니면 경배의 대상이든 간에요. 와, 상상만 해도 우리가 아는 인류사랑은 진짜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지네요. 근데요, 자유에서 사실 가장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가능성은 좀 더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게 바로 인류의 부재 가능성입니다. 인류가 아예 없다. 네, 운석 충돌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공룡의 멸종이 포유류에게 결정적인 생태적 틈새, 그러니까 이컬러지컬 리치를 열어준 거거든요. 아, 그 틈새. 네. 쉽게 말해서 공룡들이 사라지면서 비로소 포유류가 번성할 공간이란 기회가 생긴 거예요. 맞아요. 중생대 포유류는 대부분 엄청 작고 밤에만 돌아다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야행성이었죠. 공룡, 특히 그 거대한 포식자들이 계속 지구를 지배했다면 포유류가 몸집을 키우거나 낮에 활동하는 쪽으로 진화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영장류로 이어지는 그 진화 자체가 그냥 막혔을 수도 있다, 이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고생물학자 폴 세레노 같은 학자도 지적했듯이
공룡 시대는 포유류에게는 기회의 창이 거의 닫힌 시대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설령 포유류가 어떻게든 진화를 계속했더라도 만약 아까 말한 그 지능형 공룡이 먼저 지구의 주도권을 잡았다면요. 아, 경쟁에서 밀리는 건가요? 그렇죠. 지구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 경쟁에서 밀려서 인류는 등장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6,500만 년 전 그 사건이 정말로 모든 걸 바꾼 거네요. 우리의 존재가 당연한 게 아니라 어쩌면 정말 거대한 우연의 산물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네, 맞아요. 이런 만약의 시나리오들이 결국 5. 공룡계의 최강자는 누구? 아래 소개하는 공룡들은 학계에서 가장 무섭다, 가장 강력하다고 여겨지는 대표적인 종들입니다. 물론 누가 가장 무섭냐는 주관적 판단도 크게 작용하고 고생물학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정보가 계속 나오고 있어 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래 5종은 대중과 학계 모두에게 무시무시한 공룡으로 자주 손꼽히는 대표 주자들입니다. 백악기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생태계가 펼쳐졌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를 주름 잡았던 공룡들은 단순히 몸집만 큰 존재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무리를 이뤄 협동 사냥을 하는가 하면 매우 발달된 감각과 지능적인 행동 양식으로 먹잇감을 제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무섭고도 강력한 이미지를 가진 대표적인 5종류의 육식공룡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어땠을지 상상력을 더해 구체적으로 그려보려 합니다. 1.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공룡계의 제왕으로 알려진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백악기 후기 약 6,800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 사이에 북아메리카 일대에 널리 서식했습니다. 몸길이는 12에서 13m 이상, 체중은 89톤 정도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크기만 놓고 봐도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크기 못지않게 주목할 점은 바로 강력한 턱과 이빨입니다. 약 15에서 30cm에 달하는 이빨은 두껍고 톱니 모양을 지녀 한번 물어뜯으면 뼈까지 부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교합력을 발휘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티라노사우루스도 무리를 지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는 연구가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전통적인 학설로는 T-렉스가 단독 생활을 했다고 여겨왔고 화석 증거가 제한적이지만 일부 발자국 화석이나 사회적 행동을 암시하는 유골 밀집지 등이 연구되면서 어린 개체를 돌보는 모습, 먹잇감을 나눠 먹는 무리 생활 같은 가능성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지능이 그리 높지 않았을 것이라는 통념도 있지만 그럼에도 체구가 크고 감각기관이 우수해 굳이 교활하거나 복잡한 전략을 쓰지 않고도 당시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할 수 있었던 셈이죠. 사냥 방식 역시 논란이 많은데 일부 연구는 기습 사냥을 주목합니다. 큰 덩치로도 시속 20km 전후로 달릴 수 있었다고 하니 무거운 몸을 빠르게 움직여 한 번에 치명상을 입히는 식으로 사냥했으리라 추정됩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사냥꾼들이 보여주는 교묘함과는 또 다른 힘으로 찍어 누르는 전형적 왕의 위엄이 돋보이는 공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스피노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는 등 위에 최대 2m 높이로 솟아오른 긴 가시뼈가 가장 큰 특징이며 약 1억 1200만 년 전에서 9300만 년 전에 걸쳐 주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번성했습니다. 전체 몸길이는 최대 15에서 18m까지 추정하는 연구도 있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보다 길이가 길었을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무게중심과 체형이 물가 생활에 최적화되어 있었다고 보이며 특히 긴 주둥이와 원추형 이빨이 물고기나 수생생물을 주로 포식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무리 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적지만 수생 생태가 주 사냥터였다는 특이성을 감안하면 스피노사우루스는 어쩌면 무리를 이루어 거대한 어류를 몰아서 사냥했거나 산란지를 지키는 등 어느 정도의 집단적 행동 양식을 보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속을 헤엄치는 모습이 자주 재현되는 것을 보면 단독으로 수중을 누비면서 물가로 올라온 먹잇감을 기습하는 방법을 썼을 공산이 큽니다. 다른 대형 수강류가 대부분 육지에서 힘을 과시했다면 스피노사우루스는 강과 호수를 지배한 왕이었다고 볼 수 있죠. 만약 스피노사우루스가 물가에서 서로 협력해 대형 먹잇감, 예를 들어 물가 근처로 내려온 용광류 같은 을 사냥했다면 어떤 광경이 펼쳐졌을지 상상만으로도 무시무시합니다. 3. 기가노토사우루스. 남아메리카의 백악기 중기를 주름잡았던 기가노토사우루스는 이름에서부터 거대의 느낌을 물씬 풍기는 공룡입니다. 길이 13에서 14m, 체중은 68톤으로 추정되는데 티라노사우루스와 비슷한 체급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긴 주둥이와 발달된 이빨 구조로 대형 초식 공룡을 제압했으리라는 평가가 뒤따르죠. 특히 흥미로운 점은 같은 과에 속하는 마푸사우루스 화석군집이나 다른 유사한 발견 사례를 통해 기가노토사우루스류가 집단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겁니다. 거대한 용광류 중에서도 최대급인 아르젠티노사우루스 같은 공룡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단독으로는 쉽지 않았을 테니 말이죠. 이렇듯 집단을 이루어 초대형 먹잇감에게 달려드는 장면을 상상하면 그야말로 메가톤급 공포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지능적으로는 복잡한 전략을 구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개골이 길게 발달한 데 반해 뇌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겠지만 무리 내에서 먹잇감을 몰아가는 간단한 협공 방식 정도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경쟁자인 티라노사우루스에 비해 덩치에서 큰 차이가 없고 용광류 서식 밀도가 높았던 환경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힘 프라우 협동이 최대 무기가 되었으리라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4.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 이름부터가 백상아리와 닮은 이빨을 가진 도마뱀이라는 뜻의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는 백악기 중기에 스피노사우루스와 같은 지역에 살았습니다. 몸 길이는 최대 13m 안팎, 체중 6에서 8톤 추정으로 역시 대형 수강류의 반열에 오릅니다. 치열은 날카로운 톱니 모양을 띠며 한번 물리면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의 무리 생활 가능성은 아직 결정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같은 시공간대에 존재했던 스피노사우루스와 먹잇감 경쟁을 벌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냥 영역을 가졌을 개연성이 크지만 때론 교차지대에서 충돌하기도 했겠죠. 대형 육식 공룡이 자주 그렇듯 행동이 매우 공격적이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필요하다면 단기간의 협동을 통해 거대 용광류를 공략하거나 혹은 서로의 영역을 지켜냈을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폭넓은 아래턱 구조로 신속하고 파괴력 있는 물어뜯기를 할 수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육지에서 큰 몸집의 먹잇감을 단시간 내 제압하기에 적합한 형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속 30km를 넘는 속도로 달렸을 것이라는 다소 과감한 추정도 있을 만큼 기동성도 무시할 수 없었죠. 최적의 순간에 전력으로 달려가 강력한 턱 공격을 가하는 사냥술은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유타랍토르 마지막으로 몸집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무시무시함을 지닌 유타랍토르가 있습니다. 약 1억 2,500만 년 전에서 1억 1,500만 년 전 북아메리카에 서식했으며 몸길이 외서 6m, 체중 500에서 600kg 정도로 추정됩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 시리즈의 벨로시랩터 이미지가 사실은 유타랍토르의 크기를 좀 더 닮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대형 랩터 하면 가장 먼저 거론되는 종입니다. 드로마이오사우루스과 특유의 사냥 발톱과 기민한 지능 그리고 무리 생활 가능성은 유타랍토르를 더욱 두려운 상대로 만듭니다. 다수 학자들은 랩터류가 협동 사냥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이들의 뇌 용적 대비 지능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 마리가 팀을 이루어 마치 늑대무리처럼 먹잇감을 포위하고 동시에 달려들었다면 웬만한 초식 공룡도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인간의 시점에서 본다면 티라노사우루스처럼 덩치가 크고 한눈에 보이는 상대보다 빠르고 교활하게 달려드는 유타랍토르 무리의 공포감이 훨씬 크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사냥 방식 역시 활발하고 창의적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먼저 무리가 주변에서 신호를 주고받으며 방어가 약한 개체를 골라낸 뒤 한두 마리가 과감히 달려들어 발톱으로 치명상을 입히는 식으로 진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모든 무리가 달라붙어 순식간에 고기를 뜯어먹는 장면은 그야말로 공포영화 그 자체입니다. 공룡계 최강자를 가르는 논란과 매력. 이처럼 각 공룡은 살았던 시대나 생태적 특징, 그리고 무리 생활 가능성이나 사냥 전술 등에서 저마다 독특한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서식 환경과 먹잇감의 종류, 그리고 그에 따른 진화 방향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왕처럼 육지를 호령했다면 스피노사우루스는 수생 생태계를 제패했고 기가노토사우루스나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는 광활한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대형 초식 공룡들을 사냥했습니다. 유타랍토르는 무리 사냥의 지능적 측면에서 강력한 위력을 보여줬다고 추정됩니다. 가장 무서운 공룡이나 진정한 최강자를 가리는 문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힘과 교합력 등 물리적 능력으로 따지면 T-렉스가 뛰어나 보이지만 같은 시기를 살았던 게 아니므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고 스피노사우루스처럼 환경이 다른 공룡 간의 대결은 가상 시뮬레이션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유타랍토르 같은 중형 공룡들도 무리를 이루어 치밀하게 공략한다면 대형 공룡에 전혀 뒤지지 않는 사냥 능력을 발휘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 모두가 각자 서식 환경에서 최고 포식자 혹은 가장 두려운 사냥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공룡이 진정한 왕이었는지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그 신비로움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매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수천만 년 전 지구를 실제로 누비던 이 거대 생명체들을 상상하며 그들의 사냥 전략과 무리 생활 그리고 주변 생태계 속 역할을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호기심은 끝없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공룡은 단순한 과거의 생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흥미로운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